안녕하세요. 똑똑사연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속 시원한 사이다 사연 찾으세요. 오늘도 2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들어주세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전 톡톡사연의 나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서울 사는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사계절 중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바로 단풍이 예쁘게 드는 가을이 제일 좋답니다. 가을이 되면 도시락을 준비해서 단풍 구경을 가곤 해요. 이번 가을에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단풍 구경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남편이 워낙 바쁜 사람이라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은데 어렵게 시간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멀리 가보려고 해요. 이렇게 가족끼리 여행을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어릴 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 여행이 참 쉬운데 그 쉬운 곳도 힘든 과정이 있잖아요. 바로 제 어린 시절이 그랬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사는 제가 어렸을 땐 너무 가난해서 화장실도 없는 집에서 살았거든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자매 중 첫째로 태어났어요. 동생들하고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랍니다. 그리고 집안 환경은 좋지 않았어요. 일단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어릴 때 소원이 배부르게 먹는 거였을 정도였어요. 비가 오면 그 비가 다 지붕으로 새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 그래도 따뜻한 적이 없었던 우리 집은 겨울이 되면 밖이 더 따뜻할 정도였습니다. 월세로 살았는데 집세가 밀리고 밀려 부모님이 집주인 아줌마에게 손이 닳도록 빌고 또 빌었죠. 너무 가난했는데 애가 셋이니 먹는 입도 많아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공사장에서 일하다 몸을 심각하게 다치게 되었어요. 허리를 많이 다쳤는데 집에 돈이 없으니 병원비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친척들을 찾아가서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우리 사정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렸던 저는 그땐 친척들이 너무 미웠어요. 우리 사정을 뻔히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게 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워낙 돈을 많이 빌려 그랬었나 봐요. 아무튼 아빠는 수술을 못했고 결국 집에 계속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안 그래도 가난했던 우리 집은 더욱 가난해졌어요. 아예 집에서 숨만 쉬고 살아도 빚이 늘어나는 때였습니다. 엄마는 급한 대로 공장에 가 일하셨는데 그것도 역부족이었죠. 아빠가 아프니까 약값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나이가 중학생이었는데 엄마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더니 없었어요. 동생들은 그때 둘째가 10살, 막내가 둘이었어요. 제가 집에 오자 둘째가 엉엉 울며 제게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정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만 도저히 못 살겠어.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반드시 우리 딸들 데리러 올게. 그러니까 동생들 잘 돌보고 아빠 잘 챙겨줘. 엄마가 너무 미안해. 이런 엄마를 용서하지 마. 저는 그 쪽지를 보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항상 울면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신세한탄을 늘 하셨어요. 엄마는 쪽지와 함께 어느 정도 돈을 놓고 갔어요. 그 돈을 보며 전 속으로 막내라도 데려가지. 왜 안 데려갔을까 원망했습니다. 물론 막내를 너무 사랑하는 저지만 그때의 심정은 그랬어요. 아빠는 아파서 누워만 있고 동생들은 너무 어렸으니까요. 엄마가 집을 나가고 우리 집은 더욱 힘들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돈을 벌어올 땐 월세라도 냈는데
이젠 월세 낼 돈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엄마가 진짜 집을 나갔다는 것을 알자 집주인 아줌마는 우리 보고 혀를 차더니 일단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마음을 독하게 먹으라고 하셨죠. 우리 사정을 듣고 다행히 이웃들이 먹는 것은 조금씩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물론 한계가 있었어요. 저는 중학생이지만 동생들과 아빠를 굶겨 죽일 순 없으니 학교에 갔다 오고 바로 일하러 갔어요. 우리 집이 이런 환경이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분식집에서 저를 아르바이트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며 받은 돈으로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태로 살았어요. 아직도 그 분식집 사장님들에게는 한없이 고마운 마음뿐이랍니다. 돌쟁이 막내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 데리고 오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가서 일했는데 그런 제가 기특하다고 사장님 부부는 분식을 무한대로 지원해 주셨어요. 이런 도움 덕분에 전 그래도 살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것을 떠나 아빠를 간호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학교 끝나면 일해야 하니 저는 공부할 시간이 당연히 없었어요. 그 상태로 고등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이 시간에 돈을 벌고 아빠를 간호하고 싶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저는 자퇴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혼자 아빠를 돌보고 동생들을 키웠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하는 가게도 늘렸어요. 소녀 가장으로 제 삶을 포기하고 동생들이라도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엄마가 남긴 쪽지에 반드시 오겠다는 말을 믿진 않았는데 그래도 나름 기대는 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혹시라도 엄마가 많은 돈을 들고 선물처럼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서러운 일은 늘어났어요. 언니, 나 친구들이 거지라고 놀려. 엄마도 없고 아빠는 장애인이라고 나랑 놀기 싫대. 너무 속상해서 학교 가기 싫어. 나중에 막내도 나처럼 놀림당하면 어떡해? 엄마는 왜 우릴 버렸을까? 언닌 나 버리면 안 돼. 어? 내가 너희를 왜 버려? 안 버리려고 내 인생 포기하고 살잖아.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려. 거지라고 놀리면 보태준 거 있냐고 되물어. 혹시 돈 많으면 조금 달라고 해봐. 우리가 당당해야 막내도 당당하지. 네가 약한 모습 보이면 어떡해. 둘째 동생은 학교에서 거지라고 놀림당한다고 집에 와 하소연하기도 했어요. 그런 동생을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전 일부러 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보호해줄 어른이 없다는 것은 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전 제가 굶는 것은 괜찮아도 우리 동생들이 굶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엄마의 손길을 중학생 때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 동생들, 특히 막내는 엄마를 불러보기도 전에 엄마가 집을 나갔으니 너무 불쌍했습니다. 동생들에게는 제가 엄마가 되어야 했어요. 미성년자였던 제가 그렇게 혼자 일하며 돈을 버니 아빠는 늘 저를 보면 눈시울이 붉어진 상태였어요. 아파서 누워있으면서 제가 밥을 먹이거나 부축해 화장실에 데려가면 아빠는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도 아빠가 우리 가족에게 다정했거든요. 사고가 나기 전까지 아빠는 늘 웃는 얼굴이었어요. 힘들어도 우릴 키우려고 얼마나 애썼던 사람인 줄 아니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었어요. 당연히 대학은 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검정고시를 보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저는 우연히 어느 카페에서 일하다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카페는 그 당시 고시촌이었던 동네였어요. 집에서 멀지 않았고 시급이 높아 고정으로 일하던 가게였습니다.
그때 단골 손님이 있었는데 이름은 김형철이었어요. 전 사실 연애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당장 동생들을 키우고 아빠를 간호하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형철 씨는 집요하게 제게 들이댔습니다. 저 사법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만약 제가 사시에 합격하면 저랑 만나주세요. 알겠죠?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합격하고 말 거예요. 저기요, 일단 합격하고 오세요. 자꾸 일하는데 거슬리게 방해하지 말고요. 공부는 안 하세요? 매일 오는 거 좋은데 공부가 먼저잖아요. 저도 사느라 바쁘니까 형철 씨도 가서 공부해요. 전 그런 형철 씨에게 공부나 하라고 되돌려 보냈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제가 오히려 자꾸 거절하니 오기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형철 씨가 제게 나타나더니 사시에 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전 어차피 집안 형편도 어렵고 검사로 일하기 시작한 형철 씨가 저랑 결혼할 생각은 없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큰 마음 두지 않고 연애했어요. 일부러 우리 가정 형편을 숨길 생각은 전혀 없어서 오히려 우리 집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픈 아빠를 보여주고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보여주었어요. 어린이집에 다니던 막내를 데리고 같이 데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제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수록 형철 씨는 제게 마음이 깊어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제게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전 너무 놀란 마음에 우리 집의 형편을 알면서도 그런 말이 나오냐고 했죠. 그랬더니 형철 씨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형철 씨의 가정 형편이 우리 집과 비슷한 형편이었어요. 형철 씨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랐더라고요. 다행히 본인은 외동이라 돌볼 동생들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해서 너무 서러웠던 적이 많았다고 백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며 서로 통하는 게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그래도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일하면서 주위에서 말하는 것을 많이 들어 어느 정도는 각오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당연히 저도 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집에 오면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 채로 종일 누워있는 아빠와 아직 너무 어린 막내를 보니 이런 저를 누가 받아줄까 싶었어요. 그래도 끈질긴 형철 씨의 설득에 시댁에 처음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어서 와요. 어머, 우리 아들이 그렇게 여자친구가 미인이라고 하더니 정말이네. 이렇게 예쁘고 참한 아가씨가 내 며느리가 된다고요? 너무 기뻐요. 요리 솜씨가 좋은 편은 아니라서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 먹어봐요. 시어머니는 인상이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인자한 웃음과 선한 눈빛을 보고 형철 씨가 어머니를 빼닮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머뭇거리면서 눈치를 계속해서 보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본인은 더 힘들게 살았고 더 가난했다고 다 괜찮다고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제게 그동안 어린 나이에 혼자 고생이 많았다고 이제 행복한 일만 남을 거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에 전 오랜만에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동생들을 어떻게든 내 손으로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이 너무 커서 제대로 슬퍼하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인사 갔던 날 전 시댁에서 자고 다음날 우리 집에 올 정도로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화할수록 너무 따뜻한 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형철 씨도 우리 집에 와서 친정아빠를 보고 갔습니다. 아빠가 거동은 불편해도 그때까지 정신은 꽤 멀쩡했거든요.
무려 검사가 사이로 온다니 아빠는 누워서 눈물을 계속 흘리셨어요. 현실적으로 아픈 아빠와 어린 막내는 우리 부부가 데리고 사는 것으로 결정했죠. 시어머니는 본인 몸은 건강하고 괜찮으니 아픈 사람을 먼저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에게 저는 평생 효도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앞두고 너무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겨우 결혼식이 한 달 남았을 때 우리 친정아빠가 그만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거든요. 그래도 큰딸 결혼식은 보고 돌아가셔야 하는데 아빠는 증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슬픔에 빠진 저를 그 누구보다도 시어머니가 제일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를 당신께서 직접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당신께서 나섰어요. 극진한 시어머니의 간호 덕분에 우리 아빠는 죽을 고비를 무려 3번이나 넘기고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제 결혼식장에 오셔 신부인 저를 보셨어요. 결혼식 때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고 눈물이 자꾸 나와 힘들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친정아빠는 증상이 날이 갈수록 좋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신혼을 즐길 새도 없이 아빠를 간호하랴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때 시어머니가 제 옆에서 친정아빠를 같이 간호하며 애써주셨어요. 그러다 결국 몇 달 뒤 아빠는 하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식은 보고 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겼어요.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아빠가 죽고 한동안 저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혼하자마자 돌아가서 남편에게도 제대로 신혼을 즐기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마음이 먼저라고 본인들은 괜찮다고 위로해 주었어요. 전 고마운 마음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불편할까봐 끝까지 거절하셨는데 억지로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와 제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둘째 동생은 대학생이라 기숙사에 살고 있어 따로 살고 있었고요. 어머,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우리 막내 오늘 소풍 간다고 이렇게 도시락을 싸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그냥 분식집에서 김밥 싸 넣어주려고 했거든요. 아유, 죄송해요. 괜히 어머니 귀찮게 해드렸네.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 사실 우리 아들 어릴 때 돈이 없어서 소풍 갈 때 도시락도 못 사줬거든. 그게 얼마나 가슴속에 한이었는지 몰라. 이렇게 내 한을 풀 수 있어. 난 오히려 좋아. 아가, 너도 이리 와서 앉아서 먹어. 시어머니 같이 살고 나니 더 천사였어요. 무엇보다 아직 학생이던 우리 막내를 그렇게 챙겨주셨습니다. 부모 없는 서러움을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는 고아라서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바로 남편이 죽어 혼자 힘들게 아들을 키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연 없는 집이 없다고 하지만 시어머니의 인생도 참 슬펐어요. 어쨌든 저도 막내가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 없이 자라는 게 신경 쓰였는데 시어머니 덕분에 한시름 놓게 되었죠. 신혼 때는 남편이 초임이라 너무 바빠 제대로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일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시어머니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엄마가 중학생 때 집을 나간 후로 늘 가슴속에 엄마를 그리워했었거든요. 엄마는 아예 그 뒤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아 아빠의 장례식 때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제 결핍을 시어머니가 채워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제가 시어머니를 데리고 여행도 자주 다녔어요. 우리 동생들까지 같이 다니면 우리 모녀라고 보더라고요.
그런 오해를 받을 때 시어머니와 저는 행복하게 웃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잘 다니니까 남편도 뿌듯해했습니다. 이러다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어요. 바로 남편의 근무지가 지방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원래 검사들은 발령이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그 지역이 남편의 고향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란 지역이기도 했고요. 남편이 우리에게 발령이 거기로 났다고 이사 가야 한다고 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급격하게 굳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절대 큰 소리 내거나 부정적인 얘기도 안 하시는 분이라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고향으로 가게 됐는데 좋지 않으세요? 전 서울에서 태어나 자라서 지방에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 지역 공기가 좋다길래 가고 싶어졌어요. 어? 아니다. 나는 괜찮아. 너무 오랜만에 가는 거라 내 마음이 복잡해서 그래. 안 간지 되게 오래됐거든. 그나저나 다영이는 학교를 전학 가야 하는데 괜찮겠지? 괜찮아요. 다영인 저랑 어머님만 있으면 저 멀리 미국을 가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워낙 잘해주니까 막내가 많이 밝아졌어요. 이게 다 어머님 덕분이죠. 우리 고향 가서도 재밌게 지내요.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아무 일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우린 남편의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자라 한 번도 지방을 가본 적이 없던 저는 괜히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여행을 가는 기분으로 몇 시간의 차를 타고 지방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남편의 고향에 도착했는데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말씀이 없으셨어요. 원래 인자한 웃음을 항상 지니고 계셨는데 묘하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기분이 남다른가 보다 생각했죠. 그렇게 새로운 곳에서 집도 얻고 막내 학교도 알아보았어요. 차근차근 동네를 둘러보는데 시어머니가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지켜봤더니 손을 잡고 떨더라고요. 놀란 마음에 어디 아픈 곳이 있냐고 했더니 자꾸 본인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자고 해도 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의외로 막내는 지방 생활에 적응을 잘했습니다. 좁은 지역이라 서로가 이미 다 아는 사이더라고요. 어디 시장에 가거나 관공서에 가도 동네 사람들끼리 유대감이 깊어 보였습니다. 시골이라 건너면 다 아는 사이였죠. 이런 환경이 어색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원래 그렇게 산책을 좋아하던 분이 고향에 오고 집에만 있었어요. 웬만하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셨죠. 그래서 그런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고향에 왔는데 아는 사람이 없는지 약속도 없으셨어요. 그렇다고 우리 시어머니가 성격이 안 좋아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서울에 있을 때는 주위에 사람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런데 고향에 왔더니 집에만 계셔서 우울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걱정되었어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마침 저도 할 일이 없어 심심하니 둘이 작게 가게를 하는 게 어떠냐 하더라고요. 전 그 제안을 너무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어릴 때부터 나가서 돈을 벌었기에 가게를 운영하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특히 음식 솜씨가 진짜 좋거든요. 처음에 인사 갔을 때 요리를 먹고 너무 놀라서 밥을 2그릇을 먹었어요.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게 행운이라고 느낄 정도로 매 끼니가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입맛이 까다로운 막내도 시어머니의 음식은 전혀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같이 식당이나 반찬 가게를 하고 싶다고 말했죠. 남편은 동의했는데 시어머니가 내키지 않아 보였어요.
어머니, 혹시 싫으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고향에 왔는데 어머님 기분도 안 좋아 보이고 집에 가만히 계시니까 우울해 보여 그런 거예요. 다른 뜻 없고 소소하게 돈이 목적이 아니고 어머니랑 저랑 시간 보내려 그런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응? 아니다, 아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래, 괜찮아. 나도 언제까지 과거에 머무를 순 없으니까. 그래도 세아가 네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몰라. 고맙다. 시어머니는 제가 설득하자 마침내 같이 반찬 가게를 여는 것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남편이 검사라서 돈은 걱정이 없었어요. 돈을 벌 목적보단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또 저도 집에만 있으니까 무료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반찬 가게를 열었는데 전 왜 시어머니가 표정이 안 좋았는지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가게를 본격적으로 열기 전부터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했어요. 가게를 열기 위해서 부동산에 갔더니 우리 시어머니를 부동산 사장이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공사를 시작하자 그렇게 옆에서 참견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가게냐, 누가 주인이냐, 공사는 얼마나 걸리는 거냐,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시어머니가 귀찮으실까봐 일부러 제가 많이 나갔는데 동네 주민들을 상대하느라 정식적으로 문을 열기도 전에 기가 빨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주위 가게에 떡을 돌리러 다녔는데 우리 가게를 와보지도 않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미용실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 아줌마는 시어머니와 또래로 보였는데 갑자기 제가 가게를 열었다고 하니 됐다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제 귀에 다 들리게 무슨 염치로 자기 가게에 왔냐고 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저는 너무 무례한 태도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시골이고 얼굴 붉혀봤자 좋을 일 없으니 무시하고 가게로 다시 왔어요. 그런데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물론 좋은 손님들도 있었지만 그분들은 외지인이었어요. 동네 토박이로 보이는 분들이 텃세를 그렇게 부리더라고요. 특히 미용실 주인 아줌마와 그 아줌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반찬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리곤 했어요. 아유, 여긴 반찬 가게라고 하면서 수가 이렇게 적어? 이래서 장사는 하겠어? 딱 봐도 맛없어 보이네. 나무를 이렇게 판다고? 너무 비싸다. 그냥 저기 산에 가면 구할 수 있는데 누가 여기 와서 사? 완전 별로네. 살 것도 없다. 대놓고 뭐라 하는 모습에 전 발끈을 나서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런저를 말리셨어요. 두 분은 이미 아는 사이로 보였습니다. 미용실 아줌마는 우리 시어머니를 보고 옛날 거지 순이가 출세했다고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전 참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제발 나서지 말라고 하셔서 꼭 참았어요. 원래 제 성격 같았으면 참지 않았을 텐데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소소하게 동네 사람들은 우리 가게에 와서 딴지를 걸었어요. 물론 좋은 분들도 많았죠. 우리 시어머니의 솜씨가 워낙 좋았거든요. 전 시어머니의 반찬을 많은 사람에게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팔기도 했어요. 한번 사 먹은 사람들은 잊지 못하고 우리 시어머니의 반찬을 계속해서 찾더라고요. 동네에서 아무리 핍박받아도 매출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소소하게 시작하더니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냐고 놀랐어요. 매출이 잘 나오니 시어머니의 얼굴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부른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손님이 끊이지 않으니 주변 가게에서도 질투를 하더라고요. 바로 옆에는 떡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집 아줌마가
처음엔 우리 집 가게에 와서 종종 반찬을 사가더니 나중엔 딴지를 걸었어요. 전 떡집이랑 잘 지내려고 떡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가서 종종 사 먹었거든요. 좋은 관계로 남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미용실 앞을 지나가다 봤더니 떡집 아줌마랑 미용실 아줌마가 둘이 웃으며 떠들고 있더라고요. 원래 둘이 사이가 안 좋았다더니 우리 가게를 욕하면서 친해졌나 싶었죠.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첫 손님으로 문을 열자마자 떡집 아줌마와 미용실 아줌마가 들어왔어요. 속으로 또 어떤 진상을 부릴까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손님이니 웃으면서 응대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 내가 이거 오징어 볶음 먹고 배탈 나 병원 갔어. 어떡할 거야? 3일 내 병원에서 식중독이라고 입원했어. 책임져. 책임지라고. 그동안 영업 못한 비용이랑 입원비랑 다 내놔. 이렇게 장사하면 어떡해? 네? 아니, 식중독이라고 하면서 하나도 안 남겨오면 어떡해요? 그리고 일단 그럼 병원 영수증 주세요. 오징어 볶음 사간 다른 손님들은 멀쩡하게 잘 드셨다고 또 언제 나오냐고 하던데. 일단 알겠어요. 아가씨, 동네에서 장사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 당신 가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죄송하단 말이 먼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망해. 내가 진지하게 충고하는 거야. 어른이 말하면 들어. 식중독은 떡집 사장님이 걸리셨는데 왜 미용실 사장님이 난리세요? 네, 죄송해요. 그런데 오징어 볶음 사갈 때도 제가 옆집이라 할인도 해드렸는데 이렇게 다 먹고 몇 주나 지나서 오시면 당황스러워요. 저도 그동안 꼭 참았는데 이날은 더 참지 못했습니다. 둘이 우리 가게에 와서 말도 안 되는 걸로 딴지를 그동안 얼마나 걸었는지 몰라요. 특히 떡집 아줌마는 본인 가게가 장사가 안 되니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부러웠는지 날이 갈수록 질투가 심했어요. 심지어 우리 가게에서 음식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난다고 뭐라 하기도 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쓰레기 버리는 장소도 뭐라 하고 제가 그동안 참고 있던 게 많았어요. 그런데 식중독에 걸렸다고 하면서 빈 그릇을 가져와 돈을 달라고 들어놓으니 참았던 제 성질이 폭발했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가 조금 늦게 오는 날이었거든요. 제가 막 대드니까 미용실 아줌마는 우리 시어머니를 찾더라고요. 황당해서 할 말이 있으면 저한테 하라고 했죠. 절대 밀리지 않고 할 말을 하니 아줌마들은 급기야 우리 가게 손님들에게 여기서 음식을 사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명확한 영업방해 모습에 경찰까지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가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야, 너희 집에서 오징어 볶음 먹었다가 저 세상 갈 뻔했어. 이건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어떡해? 거짓대 살던 모습 어디 안 가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고향에 온 거야? 웃겨. 저기요, 사장님. 왜 자꾸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러세요? 예전에 거지였으면 평생 거지로 살아야 해요? 그리고 가난이 죄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요. 사장님 미용실도 장사 잘 되는 편 아니면서 그런 소리 하고 싶으세요? 뭐? 이게 미쳤나? 야, 너 죽을래? 너 남편 어디 있어? 야, 거지. 네 아들은 어디 가고 둘이 이러고 있냐고? 네 아들 어디서 일하는지 왜 말 안 해? 어? 알고 보면 도둑질이라도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지금 우리 남편 직업도 모르고 이러세요? 어머니, 잠시만요. 저 놔주세요. 억울해서 할 말은 해야겠어요. 저기요, 아줌마.
사실 시어머니는 우리 남편의 직업을 알리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으셨어요. 괜히 일하는 아들에게 불똥이 튀는 것이 싫으셨던 거죠. 이날도 제가 욱해서 싸우니까 시어머니가 기를 쓰고 저를 말리셨어요. 경찰이 와서 미용실 떡집 아줌마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겨우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정을 듣게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저 사람들은 시어머니와 동창이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그걸 어릴 때부터 그렇게 놀렸다 하더라고요. 돈이 없던 시어머니는 결국 동네 부잣집에서 식모살이 시작하셨대요. 하필 그 부잣집 딸이 시어머니와 동갑이었고 그 무리가 바로 저 미용실 아줌마 무리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를 죽어라 괴롭혔던 그 부잣집 사람들은 다른 동네로 이사갔고 나머지 잔챙이들이 여전히 고향에 있던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성인이 되어 돈을 모아 서울로 왔고 거기서 시아버지를 만나 남편을 가졌던 거였어요. 전 무슨 부모의 원수라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단순히 고아에 가난하다고 놀림을 받았던 거였습니다. 거지였던 시어머니가 고향에 와서 며느리랑 반찬 가게를 여니 그게 그렇게 보기 싫었나 봐요. 어릴 땐 자기들 밑에서 심부름하고 그랬던 시어머니니까요. 속사정을 듣고 나니 전 더 이 동네 사람들이 싫어졌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몇 년은 더 살아야 하니 그때까진 조용히 살자는 시어머니의 말엔 동의했어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운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동네 아줌마들에게 우리 가게는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아예 우리 가게에 아줌마들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인터넷으로 파는 것을 제외하면 외지인들이 간간히 사갔고 그걸 제외하면 동네 주민들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다른 동창인 아주머니 몇 분이 손님의 전부였습니다. 그분들은 착한 분들이라 우리 시어머니도 좋아하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을 제외하면 미용실 사장님은 제가 그 가게 앞을 지나가면 대놓고 물까지 뿌리셨어요. 심지어 제가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려고 하면 미용실 아줌마 무리인 사장님이 우리 가게엔 안 판다고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텃세와 엄청난 유치함에 혀를 찰 정도였죠. 괜히 이 동네 실세인 미용실 아줌마 싸운 건가 후회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버티고 버티다가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손님이 와서 미역국을 사갔어요. 그 손님은 미용실 아줌마 무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바로 와서 미역국에 독을 탔다고 배를 부여잡고 들어누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난리가 아니었죠. 여기 음식 먹고 배탈 나 죽을 것 같아. 살려줘. 당신들 내 배 책임져. 미역국에 독 탄 거 맞지? 멀쩡했는데 미역국 먹고 이렇게 됐어. 동네 사람들 여기서 음식 먹지 마세요. 아이고 내 배야. 미용실 아줌마와 떡집 아줌마가 왔을 땐 그래도 싸울 힘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 저도 지치더라고요. 시어머닌 그저 옆에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돈을 조금 주고 끝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을 거라고 혼자 생각하니 한숨이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죽어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남편에게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일하느라 힘든데 가게 일까지 겹치면 안 되니까요. 저도 슬슬 스트레스를 받던 도중 가게를 결국 닫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남편과 아이를 바로 가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기다릴 뿐이었죠. 그렇게 몇 년을 기다렸는데 아이 소식은 없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아이를 꼭 낳고 싶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러다 아기가 제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렵게 가진 아이라 시어머니와 남편도 아주 기뻐했어요. 임신했으니 최대한 불편한 일 없게 마음을 다잡고 살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미용실 아줌마는 우리 가게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꿋꿋하게 버티고 무시했더니 다시 단골도 생기고 있었어요. 특히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분들이 가게를 와주셨어요. 그분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죠. 그렇게 저도 임신하고 가게도 나름 운영하며 살고 있었는데 가게를 왜 닫았냐고요? 바로 제가 유산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날은 한겨울이고 눈이 매우 많이 내린 다음 날이었습니다. 길엔 눈이 가득했고 빙판길 때문에 남편이 아침에 조심하라고 하고 출근한 상태였어요. 시어머니가 본인이 가게 문을 열 테니 전 집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전 집에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더 안 가는 기분이라 조심스럽게 가게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게 바로 앞에서 누가 저를 밀치고 가서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하필이면 빙판길이라 발을 헛디뎌 아주 크게 넘어졌어요. 대굴대굴 굴러서 허리를 심하게 다쳤죠. 너무 크게 넘어진 상태였는데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쓰러진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가 반찬 가게에서 나오셨습니다. 저를 민 사람은 바로 떡집 아줌마였어요. 어머, 세댁. 내가 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오버하면 어떡해? 누가 보면 내가 민 줄 알겠어. 사람 민망하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넘어진 건데 뭘 그렇게 엄살이야? 빨리 일어나. 저기요. 지금 사람이 넘어져 아파하는데 그게 할 소리예요? 아이고, 어떡해. 아가 괜찮니? 정신 차려봐. 어떡해. 119 부를 테니까 정신 놓지 마. 아가 어떡하니? 전 넘어져서 정신이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소리치는 것이 귀에 들리더라고요. 원래 성격이 순하고 절대 남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는 분이었는데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소리치는 모습을 본 날이랍니다. 시골이라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자기들은 여기서 치료할 수 없다고 근처 광역시로 빨리 가라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급하게 말해서 남편도 일하다 중간에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광역시로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땐 이미 아기가 죽은 뒤였습니다. 제 몸도 온몸의 관절이 골절되고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입원했습니다. 전 제가 아파 입원한 건 괜찮았는데 아이를 떠나보낸 것은 절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았다 해도 아이를 잃은 슬픔에는 비할 바가 안 되었습니다. 아이를 잃고 전 원망하는 마음조차 들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저를 옆에서 나쁜 생각을 하지 않게 많이 도와주었어요. 가게는 자연스럽게 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누가 밀었냐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때 마음속으로 이번 기회에 떡집과 미용실 아줌마들을 신고할까 고민했죠. 그런데 아이를 잃어 정신이 없기도 했고 제 몸을 회복하는 게 먼저였죠. 남편이 하필 그때 일이 매우 많아 살도 많이 빠진 상태였거든요. 그런 남편에게 제가 짐을 얹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그래도 시어머니 덕분에 금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발령기간이 끝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이사 가자고 하셨어요. 이래서 고향에 오는 것이 싫었다고 우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잃고 가게 문을 닫으니 저도 이 지역이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좋게 생각하려 해도 좋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그 뒤로는 조용히 둘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둘이 근교로 짧게 여행도 가고 마음을 회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도 조금씩 괜찮아지기 시작했죠. 동네는 최대한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장도 일부러 멀리 가서 봐오고 최대한 이 동네에서 정을 붙이지 않으려고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전 다시 임신할 수 있었어요. 아이를 잃고 다시 가지기까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아이가 오지 않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런데 다행히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병원에서 진료했더니 무려 쌍둥이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하늘로 간 아이가 선물로 주고 간 거라고 시어머니가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병원이 좋지 않아 쌍둥이를 진료하기엔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가까운 광역시에 있는 산부인과로 진료를 다녔어요. 일부러 날씨가 좋지 않으면 밖에 절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출산 전에 남편이 발령을 다시 받게 되었어요. 이번엔 수도권으로 발령이 났다고 이 지역을 떠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와 저는 두 손을 부여잡고 기뻐했습니다. 곧 떠난다고 하니 저도 슬슬 밖에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그러다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생각하면 요즘도 웃음이 나와요. 이런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나다니 너무 통쾌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러는지 궁금하시죠? 쌍둥이들 출산이 임박한 시점이라 산부인과에 자주 다니고 있었습니다. 차로 왕복 2시간이 걸리는 거리였는데 남편이 편하게 택시를 타고 다니라 해서 괜찮았어요.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시어머니가 늘 같이 가주셨는데 그날은 제가 혼자 가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의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중학교를 중퇴해서 그 동창회가 유일했거든요. 원래 내가 동창회 절대 안 가는 거 알지? 그런데 몇 없는 내 친구들이 이제 고향 떠나면 죽을 때까지 안 올 테니 마지막으로 와달라 하더라고. 왜 우리 반찬 가게 할 때 유일하게 우리 가게 와줬던 애들 있잖아. 나도 걔네한텐 고맙기도 해서. 아가, 이번에 혼자 병원에 가도 되겠어? 혹시 내가 같이 가야 하면 말해주렴. 동창회보다 아가 네가 더 중요하니까. 아유, 어머니, 저 혼자 당연히 갈 수 있어요. 어차피 막달이라서 가서 중요한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곧 출산이라 그냥 애기들 배에 잘 있나 보는 거죠. 전 괜찮으니까 마지막으로 가서 보고 오세요. 미용실 아줌마 보면 우리 아들 검사라고 꼭 말씀하세요. 아유, 아니야. 괜히 그러다 우리 아들에게 불똥 튀면 어떡하니? 그냥 내가 피하는 게 좋아. 이해해줘서 고맙다.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반드시 전화해. 알겠지?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인 동창 모임에 보내드렸고 혼자 산부인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쌍둥이 아기들이 너무 건강하고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하늘로 보낸 아이 때는 입덧도 심했는데 이번 쌍둥이들은 입덧도 태동도 심하지 않아 제가 힘들지 않았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지며 떠나보낸 아이가 자연스럽게 계속 떠올랐어요. 떡집 아줌마를 생각하면 너무 미웠지만 태어날 아기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출산까지 무리 없을 거란 소리를 듣고 기분 좋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엔 아직 시어머니가 오지 않았더라고요. 남편도 없고 집엔 우리 막내 동생만 있었습니다. 막내랑 같이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시어머니가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워낙 일이 바빠 늦는 일이 많았지만 시어머니는 늦어도 10시를 넘어 집에 오는 편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걱정되어 전화했더니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가 워낙 좁아서 어디서 동창회를 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 혼자 갔더니 다들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시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의 유일한 친구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또 미용실 아줌마도 없어서 의아한 마음에 거기 있던 분들에게 우리 시어머니 못 봤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불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시어머니를 찾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그 동창회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어떤 무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용실 아줌마의 화려한 머리 때문에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엮이기도 싫은 사람이라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 시어머니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운 몸으로 다가가는데 제가 오는 것을 못 봤는지 그들은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뭘 목격했는지 아세요? 야, 너 이제 여기 뜬다며? 그럼 절대 다시 오지 마. 알겠어? 거진년이 고향 꼴도 보기 싫다고 떠났으면서 다시 와? 너 많이 컸다? 옛날 생각 안 나니? 진짜 나는 너만 보면 어릴 때 가난해서 빌빌기던 게 생각나. 그만해. 너 나이가 몇인데 이러고 싶어? 그리고 네 아들이나 정신 차리라고 해. 그 나이 먹고 결혼도 못하고 직업도 없이 집에서 밥이나 축내더라. 안 그래도 난 이제 여기 다시 올 일 없어. 뭐? 너 지금 내 아들 욕했어? 다시 말해봐. 인연이 미쳤나 진짜. 야, 너 이리 와.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미용실 아줌마에게 당당하게 맞서더라고요. 속으로 잘한다고 칭찬하며 다가갔는데 미용실 아줌마는 본인의 아들 욕을 듣더니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시어머니의 뺨을 내리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재빨리 품에서 핸드폰을 꺼내 그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가만히 맞고 있었습니다. 증거 영상을 확보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하고 시어머니를 그 무리에서 빼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아줌마들을 막는 것은 저도 무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절대 물러설 순 없었어요. 경찰이 도착하자 아줌마들은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우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영상을 보여줘도 본인들도 맞았다고 저랑 시어머니를 고소하겠다고 했죠. 전 여기서 결판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경찰서로 오라고 했습니다. 어리둥절한 상태로 도착한 남편에게 전 그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일을 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 유산에서 반찬 가게 문 닫았던 거 알지? 그것도 이 아줌마들하고 연관된 거야. 내가 진짜 가게 하면서 괴로워했던 거 그거 다 이 사람들 때문이라고. 애초에 다투 이사란 것도 이 아줌마 무리 때문이야. 여보, 그리고 이것 봐. 우리 어머니한테 손까지 댔어. 그동안 당신한테 피해갈까봐 참았는데 이제 우리도 못 참아.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죽어라 일한 이유가 우리 가족 때문이라고. 세상에. 엄마, 여보, 이런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나한테 제일 먼저 얘기했어야지. 내가 뭐하러 검사가 된 건데. 억울한 엄마, 더 억울한 일 없게 하려고 죽어라 공부한 거라고.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더니 남편의 얼굴이 금세 빨개졌어요. 그러더니 왜 참았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이 검사가 된 이유가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 어릴 때 이 동네에서 키우면서 고생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때 서러움이 남편을 검사가 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그 뒤로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떠나기 전 마지막 복수를 거하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궁금하시죠? 일단 시어머니 때린 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영상과 더불어서 미용실 아줌마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며 크고 작은 법을 어겼던 그 모든 것을 남편이 잡아냈거든요. 이런 것도 벌금을 내는 건지 이때 알았답니다. 그리고 우리 반찬 가게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떡집도 죄를 피할 순 없었어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탈탈 털어 벌금만 몇백을 내도록 만들었어요. 도저히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없게 집요하게 괴롭혔더니 결국 미용실과 떡집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미용실 아줌마의 백수 아들이 불법으로 도박하는 것도 잡아냈죠. 한 번만 봐줘. 응? 내가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고향에 와 살아도 안 괴롭힐게. 아니 그냥 내가 떠날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 풀려나게 해줘. 이렇게 빌게. 응? 내가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우리 아들은 죄가 없어. 제발 순이야. 미용실 아줌마는 아들이 구치소에 끌려가자 우리 집에 와서 빌기도 했습니다. 우릴 괴롭히던 모습은 어디 가고 처절하게 빌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와 저는 절대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은 아예 무시하고 남편의 새 발령지로 이사갈 준비를 했죠. 그 뒤로 남편이 계속해서 끝날 것 같으면 다른 것으로 경찰서와 법원에 소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그동안 괴롭혔던 것을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칼을 갈았답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통쾌한 복수 사건이 지나고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어요. 저도 무사히 쌍둥이를 출산하고 시어머니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검사인 남편 덕분에 전 편안하게 그 동네가 망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그동안 왜 하루라도 빨리 말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었습니다. 요즘엔 쌍둥이들을 키우면서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시어머니와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여전히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시어머니가 대신 저를 많이 신경 써주시거든요. 아이를 낳고 아버지 산소에 가서 인사도 같이 드리고 왔어요. 동생들도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제 인생은 평탄하고 행복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도 속에 있던 응어리가 다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었던 시절은 다 지나갔고 남은 인생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인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전 개인적으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들으시며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강남구에 사는 최지연이라 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30대 여자이고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겪지 않으면 좋았을 뻔한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요. 제가 겪은 일이 흔치 않은 일이라 여러분들에게 아마 충격으로 다가오실 테지만 그래도 이런 일 저 혼자 안고 있기보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봅니다. 시작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 연애할 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흔히 마마보이라고 하잖아요. 평소 손잡고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면 남편은 그때도 시어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 오늘 더 데이트하고 싶은데 엄마가 일찍 들어오래서. 미안해. 아, 이거 전에 엄마가 나한테 이야기했던 건데. 그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 엄마는 물론이고 아빠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지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따로 방을 잡고 나와서 혼자 살았거든요. 매번 부모님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남편이 저와는 다르게 사랑받고 자란 것 같아 보기 좋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 이야기가 유독 많다는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그조차도 그만큼 부모님과 돈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내가 너한테만 이야기 들은 거라 뭐라고 확신은 못하겠지만 그동안 네가 나한테 설명해 준 거 들어보면 네 남자친구 중증도 그런 중증이 없던데. 진짜 심각한 마마보이 아니야? 하지만 결혼 전에 종종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다들 혀를 차거나 차마 대놓고 이야기 못하지만 엄청 이상하단 표정으로 제 말을 듣고는 했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던 저와 달랐죠. 그래도 그때는 콩깍지인지 뭔지 괜히 억울하게 남편은 욕먹이는 것 같아 걔가 외동이라 사랑받고 자라 그런다. 막상 실제로 보면 그렇게 심하지 않다. 나한테 전해들어 그런 거다라며 열심히 남자친구를 보호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둔치인 저도 결혼 전 인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 시댁에 갔을 때는 이것 좀 심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보통 자식이랑 결혼할 거란 상대방이 오는데 미리 조촐하게나마 음식도 준비해두고 그러잖아요. 근데 분명 미리 말씀을 드리고 찾아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예비 시아버진 보이지도 않으셨죠. 그래서 내심 속으로 이게 뭘까 싶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딱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얘가 내 며느리 되래라고? 알겠으니 민서가 넌 어서 밥이나 차려라. 듣도 보도 못한 상황에 전 시어머니 드리려고 가져온 배즙만 멀뚱멀뚱 든 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남편이 시어머니 말에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고 익숙하다는 듯 신발을 벗고 들어가선 바로 부엌으로 향했다는 거였어요. 저도 계속 현관에서 있을 순 없기에 어정쩡하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는 남편을 도우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죠. 부엌 일은 쟤한테 맡기고 넌 나랑 얘기 좀 하자. 인상도 강하고 어투도 워낙 사나워서 솔직히 첫 만남을 좀 기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집안은 어떠냐, 직장은 어디냐, 돈은 얼마나 버냐 이것저것 질문을 하는데 말이 질문이지 약간 싸우자는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중소기업 다니고 있어요. 이런 말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월급은 어느 정도 되니? 네? 아, 저 월급은 한 달에 250 정도 받고 있어요. 직장은 나쁘지 않은데 월급이 좀 적지 않니? 그 정도 벌어서 애 키우고 잘 살 수 있겠어? 결혼하면 우리 용돈도 줘야 하는데 난 너네 생활이 모자라다고 용돈 안 받는 사람 아니다. 네? 생활비요? 민석이한테 못 들었니? 시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리러 온 건지 일방적으로 당하러 온 건지 먼저 결혼한 친구들 이야기 들어봐도 자기 남편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갈 땐 하하호호 웃으면서 화기애애했다는데 뭐 그것까진 바라지도 않았어요. 물론 제가 상대방 부모님이 보기엔 그렇게 조건이 좋지 않은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당시 승진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는 비교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예의 없는 푸대접을 받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생활비라니 용돈이라니 듣도 보도 못한 얘기에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때마침 남편이 요리를 마치고
상에 불이 나게 음식을 차리지 않았다면 아마 화가 나서 표정 관리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이미 제가 기분이 많이 상했는 걸 아는지 열심히 제 눈치를 보았죠. 눈치 보는 남편을 봐서라도 일단 처음 오는 자리라 생각하며 꾹 화를 눌러 참았습니다. 민석 씨가 참 요리 잘하는 것 같아요, 어머님. 최대한 좋은 얘기만 하려고 남편이 끓인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으며 일부러 시어머니에게 너스레 떨었지만 그런 제 노력이 무색하게도 시어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열심히 밥만 퍼먹었습니다. 여럿이서 하는 식사 자리가 그렇게 정적일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잘 가라. 오느라 고생했다. 시어머니의 서늘한 인사말을 듣고 문이 닫혔죠. 그렇게 인사 같지도 않은 인사를 마치고 집에 가는 동안 시어머니가 하신 말을 전달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께서 생활비 얘기를 하시던데? 아, 그거 엄마가 그냥 한 말일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혹시나 생활비 요구하시면 내가 중간에서 잘 조율할게. 남편은 걱정 말라고 저를 달랬지만 허나 마음은 어딘지 찝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투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딱 봐도 시어머니가 사는 집도 가구도 형편도 전혀 나빠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집 시세도 제가 대충은 알고 있었고요. 처음으로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친구들의 조언도 충분히 납득이 가긴 했지만 생각을 하면 할수록 결혼을 무르고 헤어지기엔 제가 남편을 너무 사랑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결정하기 전에 우선 남편과 대화를 하고자 했어요. 그때 자기네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말인데 솔직히 나 너무 놀랐어. 내 집안이나 배경이 변변치 않은 건 맞지만 그래도 당신 예비아내 자격으로 당신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간 건데 아버님은 보이지도 않고 어머님은 그렇게 대놓고 나 별로 안 좋아하는 티를 내시고 게다가 당신 너무 어머님 눈치를 보는 것 같던데 왜 그런 거야? 남편에게 티를 안 낸다곤 했는데 내심 남편은 이런 질문을 제가 할 줄 알고 있었나 봅니다. 조금 머뭇거리다가도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어릴 적부터 집안의 모든 주도권을 어머님이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시아버지조차 시어머니의 말에는 꼼짝을 못한다고 했죠. 원체 성격이 괄괄하시고 불같으신 분이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 화를 많이 내셔서 어릴 적부터 시어머니의 성질을 안 건드리려고 수그리고 살아온 게 버릇이 된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해. 당신이 그런 기분 느낀 줄도 몰랐네. 저에게 남편은 진심으로 미안했어요. 그리고 결혼에 독립하면 우리끼리 살 거니까 나도 엄마한테 휘둘러 다닐 일은 없을 거야. 나한테 새로 생긴 가족은 당신이니까 당신 말에 무조건 따를게. 결과적으로 전 남편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강행했죠. 다행스럽게도 시어머니는 제가 그리 탐탁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결혼을 반대할 것까진 아니었는지 별 말씀도 없으셨고 시아버지도 딱히 반기진 않았지만 저희가 함께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잘 살아라. 이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결혼극 초반. 평일에 퇴근을 하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주말에 저랑 같이 거실에서 TV를 보며 쉬고 있을 때 종종 남편은 시어머니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방에 들어가선 저에게 전화 내용이 안 들리게
뭐라 이야기를 나누고 나오더니 나 엄마가 불러서 잠깐 집에 좀 다녀올게. 라며 갑자기 외출을 하곤 했죠. 처음 한두 번이야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3번도 넘게 그런 일들이 반복되자 저로선 당연히 이상할 수밖에 없죠. 솔직히 처음엔 시어머니 핑계를 대면서 바람을 피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행도 몇 번 했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정말 정직하게 시댁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있다 다시 나와서는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바람도 아니고 정말 시어머니가 불러갔다는 이야기인데 결혼해서 분가한 아들을 어느 집 엄마가 그렇게 자주 부른답니까? 그때마다 꼬박꼬박 가는 남편도 저한텐 이해가 안 됐죠. 어머니가 왜 부르신 거야? 아, 별건 아니고 그냥 뭐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뭘 도와달라 하셨는데? 아니, 그냥 김장하는 거. 김장을 지금 한다고? 어, 아, 나 근데 피곤해서 먼저 자도 될까? 남편에게 일부러 꼬치꼬치 캐물어도 어째서인지 남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꺼려하는 눈치였습니다. 이왕 결혼하게 된 거 참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전 오히려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숨겨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에 관해선 어쩐지 많은 것들을 제게 이야기하지 않은 느낌이었고 전 언젠가 나를 잡아 남편의 비밀을 탈탈 털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그 결심은 결혼 첫 해 추석 때 시댁에 다녀오고 나서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시댁이 명절을 꼬박꼬박 챙기는 통에 연휴 새벽 아침부터 남편과 함께 차를 몰고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는 저희가 도착을 하자마자 얼른 여기 앉아 전 부쳐라 라며 앞치마 2개를 던져주곤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미 시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전을 부치고 있었죠. 솔직히 너무 기이한 광경 아닌가요? 차라리 저한테만 시켰으면 그냥 어느 시댁이나 다 똑같구나 싶었을 겁니다. 근데 시어머니만 쏙 빼고 나머지 가족들끼리만 일을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그 풍경을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남편을 꼬박꼬박 불러댔습니다. 와서 어깨 좀 주물러라. 누가 찬물을 가져오랬어? 뜨뜻한 물로 다시 가져와.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남편이 본인이 그만큼 시어머니를 좋아해서 아무런 대꾸도 안 하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날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가 자기를 부를 때마다 몸을 움찔움찔 떨고 어딘가 두려워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단순한 마마보이라기엔 설명이 안 되는 분위기였죠. 그리고 다 같이 식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가 식사를 하시다 말고 젓가락을 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전 누가 부친 거예요? 당신이에요? 어? 내가 했는데? 아이고, 전을 이렇게 부치면 어떡해요? 다 으스러졌잖아. 이런 개밥 같은 걸 어떻게 먹으라고? 시어머니의 말로 인해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전 중간에서 난처해하시는 시아버지를 보며 도와드릴 수도 없고 뭐라 말을 거들 수도 없어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명절날 아내까지 데려왔는데 왜 그러시냐 한마디 할 수도 있는데 그저 죄인처럼 고개만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붉어진 채로 제 눈을 쳐다보시는 시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워지더라고요. 그런데 화살은 곧바로 방심하던 제게로 돌아왔어요. 이거 메추리알 조림 누가 만든 거니? 아가 네가 만든 거니? 네? 네,
제가 만들었는데요. 아무래도 반찬이 부실한 것 같아서. 이렇게 짜게 만들어 어떡하냐? 소금에 절여 죽으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평소에도 말이 세시긴 했지만 이거 먹고 소금에 절여 죽으라는 그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의 말은 말이 아니라 막말에 가까웠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제가 아니라고 손살을 쳤지만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더니 난 못 먹겠다. 니들도 이제 가라 하시고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죠. 본인은 일 한 번 거들지 않았으면서 차려진 밥상 보고 이렇다 저렇다 평판을 하시는 것도 웃겼는데 저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쏙 들어가 버리다니 너무 기가 막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시아버진 그 와중에 미안하단 말을 하시고 주섬주섬 밥상을 치우기 시작하셨고 남편은 그걸 거들더라고요. 어쩐지 둘 다 이런 분위기가 익숙한 듯 보였어요. 한마디로 어머님이 이런 깽판 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쯤 되자 어머님이 부엌에 들어가 음식은 해본 적이 있나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전 제가 만든 메추리알 조림으로 욕을 얻어먹어야 하는 게 억울했습니다. 냉장고가 너무 텅텅 비어져 있길래 식사에 보탬이 되겠다고 열심히 만든 반찬인데 아무리 맛이 없다고 해도 가족들 다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건 저에 대한 무시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들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에게 이런 면박을 준다는 것도 제 상식선에선 결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욕을 한 바가지 먹은 전 겨우 열을 식힌 채로 집에 돌아왔고 이전에 사놨던 소주랑 맥주를 상에 탁 늘어놓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진솔하게 대화를 좀 해보자고요. 당신은 내가 어머님한테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어쩜 가만히 있어? 미안해. 나도 나서려 했는데 타이밍 핑계 대지 마.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솔직히 당신한테 너무 실망이야.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내 편 되어주겠다며. 어머님이 아니고 내 편 들어주겠다며. 내가 가족이라며. 당신 더 이상 숨길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이야기해. 대체 어머님한테 왜 그렇게까지 질질 매는 거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해. 정말 이럴 거야? 당신이 했던 행동들 난 하나도 납득이 가지 않아. 전 속이 상한 나머지 눈물까지 났고 그제야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시어머니가 시키는 것이라곤 무조건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집안의 유일한 외동아들이었던지라 시어머니는 남편을 낳을 때부터 남편이 무척 큰 사람이 되길 바랬는데 그래서인지 조금 비뚤어진 훈육 방법을 썼나 보더라고요. 학교에 다녀오면 그날 선생님에게 뭘 배웠는지 꼬치꼬치 다 캐묻고 만약에 말하다가 조금이라도 버벅거리면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단 이유로 회초리로 10대씩 맞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학교에 들어가선 집에서도 시어머니가 따로 쪽지 시험을 내주면서 한 문제 틀릴 때마다 이런 문제도 틀리면서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냐며 온갖 모욕을 일삼고 더 강하게 매를 들었다고 했죠. 시아버지가 말리려곤 했으나 워낙 시어머니가 기가 세고 시아버지도 유약하신 편이라 실질적으로 남편한텐 아무런 도움도 안 됐나 봐요. 오히려 시아버지까지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듣고 그날 집안 분위기는 거의 풍비박산이 났고요. 그런 일들을 거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어머니가 어떤 걸 하라고 그러면 혹시나 느릿하게 행동했다 책 잡힐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공부도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얼른 서울로 올라와서 혼자 살아야 시어머니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내가 잘못 알았나 봐. 엄만 더 하시더라고. 처음 서울로 올라와서 취직을 했을 때만 해도 남편은 드디어 자유가 되었다는 생각에 신이 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걸려오는 시어머니의 전화, 한 번만 못 받아도 문자로 날아오는 욕설, 그리고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다시 전화를 걸어오는 통에 남편은 무슨 짓을 해도 시어머니를 거스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저와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쯤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올라와선 남편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집을 잡은 터라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 그동안 남편이 부모님 사이가 좋은 줄 알고 내심 부러워하고 그랬었는데 차라리 저런 부모님이 있을 바엔 그냥 저처럼 부모님이랑 연 끊고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웠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부모 밑에서 오랫동안 시달려 왔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기야, 내가 너무 몰아붙인 것 같아. 미안해. 자기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 나한테 다 솔직히 말해주지 그랬어. 근데 이젠 자기는 그때 어린아이가 아니고 다 자란 성인이고 결혼까지 했잖아. 무엇보다 당신 옆엔 나도 있고 더 이상 어머님 말대로 안 해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알아. 나도 그래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엄마를 보면 여전히 손이 덜덜 떨리고 그래. 어렸을 적에 엄마 말 안 들어서 혼나고 계속 간섭당하고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 심지어 남편은 뒤이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실은 나도 극복하고 싶고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상담센터까지 다녀봤어. 거기서 어린 시절 얘기도 털어놓고 그랬는데 소용이 없더라고. 결국 엄마 앞에 서면 꼼짝을 못하게 돼. 미안해. 나 많이 한심해 보이지? 전 남편을 그냥 말없이 안아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나랑 같이 극복하자. 내가 옆에 있어줄게. 남편은 그냥 정신적으로 완전 지배를 당한 상태였어요. 다음날 그 이야기 듣고 전 남편이랑 같이 정신과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족과 생긴 트라우마는 가족도 함께 개선의 의지를 보이며 풀어야만 완벽하게 해소가 될 수 있다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애초에 그런 개선이 되실 분이었으면 진작 남편한테 잘 대해주셨을 테니 그 방법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자 가슴 한켠이 곧바로 답답해졌습니다. 그 이후 전 어떻게 남편을 시어머니로부터 지켜야 할까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도 자기 손을 쥐고 흔드시려는 분이지만 남편을 한번 흔든 이상 그 다음 대상은 제가 될 거고 저의 가정이 될 거라 생각했으니 더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턴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면 일부러 남편 대신 제가 받아 최대한 남편과 시어머니가 대화를 할 일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물론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왜 네가 받니? 민석이는? 아, 민석 씨 지금 자고 있어요. 오늘 많이 피곤한가 봐요. 그래? 알겠다. 끊으마. 마음엔 안 드셔도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은 없으셨어요. 내심 이 방법이 통하나 보다 싶었죠. 그렇게 남편을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남편에게도 많이 실망했어요. 저희는 결혼 처음부터 각자 월급에서 일부분씩 나눠가지고 시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 공동 생활비를 제외하면 나머지 월급은 각자 관리하는 방식으로 생활하기로 했었거든요.
사실 용돈 드리는 것도 쉽게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야, 우리도 언젠가 아이를 낳을 텐데 어머님이 경제적으로 그리 부족하신 상황도 아니고 꼭 드려야 하는 거야? 그게 항상 드리자는 게 아니야. 요즘 아버지도 직장 그만두시고 벌이가 없으시거든. 엄마도 허리가 아프셔서 어디 일하러 나가긴 힘드시고. 아버지가 직장 구할 때까지만 드리자는 거야. 어머님이 허리가 아프시고 아버님이 당장 벌이가 없다는데 거기다 대고 안 된다고 말하긴 그렇더라고요. 알겠어. 그럼 아버님 일자리 구할 때까지만 드리는 걸로 하자. 고마워, 여보. 남편도 제가 그런 결정을 해준 것에 고마워했고, 저도 한번 결정한 일 모르지 않고 꼬박꼬박 생활비 챙겨드리기로 했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그거에 대해 전혀 고맙단 말씀 한 번을 하지 않으셨죠. 마치 당연한 돈 받는다는 듯 받으셨고,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난 것 같으면 불같이 전화하셔 닥달을 하시곤 했어요. 돈은 왜 안 보내니? 아, 어머님, 지금 보내려 했어요. 얼른 넣어라. 지금 약속 나가야 하는데 못 나가고 있잖니? 이런 상황 불편하니 애초에 만들지 말자꾸나. 이건 거의 뭐 돈을 맡겨놓은 수준이었죠. 저희도 영혼 갈아 넣어 힘들게 돈 버는 거예요 하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더 말하다간 큰일이 될 것 같아 그만두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늘 공용통장에 생활비를 넣고 식모님에게 따로 용돈을 입금드리고 나면 나머진 제 통장으로 보관해 저축도 하고 개인적으로 약속도 잡고 그랬죠. 당연히 남편도 그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남편은 자기가 번 월급을 전부 시어머니 통장으로 보내고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우연찮은 계기로 남편의 통장 이체 내역을 보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더 화가 났습니다. 당신 왜 월급을 전부 어머님 통장으로 보내? 그리고 왜 나한테 그걸 숨겼어? 제가 그 이체 내역을 눈앞에 보여주며 닥달하고 나서야 남편이 우물쭈물 입을 열었죠. 보니까 처음엔 남편이 저랑 저런 식으로 생활하기로 했다면서 시어머니의 제의를 거절했으나 시어머니가 기집애 의견도 하나 못 꺾어 라면서 몰래 보내서라도 무조건 월급을 본인 통장으로 다 옮기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결혼 후에 매달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시어머니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놓고 거기서 시어머니가 떼어주는 30만 원으로만 한 달을 살았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게 말이 돼? 그럼 자기 여태껏 30만 원으로 살았다는 거야? 그제야 전 남편이 지금까지 종종 제게 지나가는 말로 돈이 없다는 말을 왜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은 울먹거리며 시아버지께서 직장을 잡으셨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그런 말은 쏙 빼놓고 저희에게 계속 생활비를 받아내신 거였죠. 충분히 말할 시간과 기회는 있었을 텐데 말이죠. 허나 그건 어머님의 평소 쇼핑 습관이나 입고 다니시는 옷만 봐도 설명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질 좋은 옷을 사야 한다며 백화점 옷만 고집하셨고 때론 명품까지 사드렸습니다. 뭘 사도 내 수준에 맞는 옷을 사야지 하면서요. 아마 남편 월급에 생활비까지 받아야 그 욕구가 충족되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왜 남편이 이 중요한 이야기에 저한테 말도 안 했는지 화가 났지만 그만큼 남편에게 뿌리 깊게 박힌 트라우마가 심하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지 앞이 막막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본 시어머니는 조곤조곤 이야기에선 절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 이렇게 남편이 남은 인생을 시어머니한테 휘둘리며 살 순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남편이 이런 식으로 계속 시어머니에게 목매이면 저에게도 피해가 오고 솔직히 더 나아가서 나중에 저희가 애라도 낳으면 손주랍시고 저희 애한테까지 저런 식으로 굴까 불안했습니다. 결국 저는 무슨 수를 쓰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불이라면 저도 똑같이 불로 나가기로 한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버릇없다, 가정교육 못 받았다, 온갖 욕설을 하신다 하더라도 절대 제 결정을 굽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이참에 똑똑히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연인데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잠깐 갈게요. 전 전화를 한 통 넣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문제와 남편의 월급 문제에 대해 제 생각을 조곤조곤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네가 번 돈도 아니고 내 아들 번 돈 내가 받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너 이제 보니 성격이 아주 대바라졌구나? 역시나 어머님은 노발대발하시며 왜 남편 월급을 네가 쥐고 흔들려 하냐고 난리를 치셨지요. 그때 어머님 목에 걸려있는 명품 목걸이 하나가 보였어요. 딱 봐도 몇백만 원을 호가하는 목걸이였죠. 저 목걸이가 남편의 피 같은 돈에서 빠져나갔다 생각하니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님, 전 할 말 다 끝났어요. 앞으로 생활비 문제도 그렇고 이 사람 월급도 어머님께 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야! 급기야 어머님은 물건까지 집어 던지시려 신용을 했지만 전 남편을 끌고 나왔습니다. 문 밖으로 나왔는데 남편은 미세하게 떨고 있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 시어머니에게선 계속 전화가 쏟아졌어요. 전화뿐이 아니었죠. 언제는 집까지 찾아오셔서 당장 문 열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셔서 동네 사람들 잠을 다 깨우시질 않나 개념이 없는 행동들을 일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외려 더 무감한 표정으로 TV를 보며 문을 열어두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대로 둬도 괜찮을까? 나 조금 무서운데. 한 번은 이렇게 했어야 해. 당신은 그냥 나만 믿어. 명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명절엔 시댁 안 간다고 할게. 애초에 강경하게 만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 즉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 명절에 시댁을 안 가겠다고요.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간다고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셨죠. 네가 뭔데 여기를 온다 안 온다를 짓거리느냐. 결혼을 했으면 마땅히 지아비 부모 되는 사람은 제대로 모셔야 하는 거 아니냐.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교육 제대로 못 받은 여자애랑은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온갖 인신공격이 쏟아졌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성질 같아선 그냥 대놓고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남편도 있고 해서 코로나 핑계를 대며 지금 당장 집 앞에 가게 가는 것도 위험한 상황에 명절이라고 무조건 시댁에 가고 그럴 수 없다고 돌려 말했습니다. 요새 외출 한번 하기 힘든 거 잘 아시잖아요. 제가 유난을 떠는 게 아니라요. 아무튼 저는 미리 안 간다고 말씀드렸으니 이해하신 거라고 믿을게요. 남편은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자 옆에서 벌벌 떨다 제가 전화를 끊으니까 우리 그냥 엄마 보러 내려가든지 하자. 나 이러다 나중에 큰일 날까 봐 너무 무서워. 라며 이야기했지만 전 이럴 때 약해지면 절대 안 된다고 남편을 한 번 더 다독였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어머니한테 휘둘리고 살 건데 지금이라도 바로 안 잡으면 진짜 큰일 난다니까. 나 미리 말하겠는데 나중에 우리 애 낳았을 때 당신 어머니가 내 아들한테 당신 대아들 구는 꼴 절대 못 봐. 지금 이거 안 잡아놓으면 그 불안한 미래가 현실이 될 것 같아 그래. 제가 절대 양보 안 할 것처럼 구니 남편도 어쩔 수 없이 수긍은 하는데 이후 시어머니에게서 시댁 안 오면 연 끊을 거라는 문자를 받은 뒤론 아주 매일같이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전 솔직히 차라리 연 끊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명절 안 가고 연 끊으면 오히려 잘 된 거 아닌가 싶었어요. 혹시나 남편이 저 자는 사이 몰래 시댁에 갈까봐 연휴 땐 남편이 휴대폰도 숨기고 차 키도 숨겨놓고 지갑도 제가 보관했죠. 그 덕분에 어찌어찌 연휴 때는 시댁에 가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래도 계속해서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지 저보고 지금이라도 좋으니 어머니를 보러 가자고 성하더라고요. 지연아, 한 번만 내려가자. 만나서 얘기로 풀자. 엄마도 지금 많이 반성하셨을 거야. 제가 보기에는 시어머니가 연을 끊는다, 어쩐다 하는 거 거의 허세에 가깝고 실제로 시어머니 입장이라면 절대로 남편이랑 연 못 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본인이 그동안 교육하고 투자했던 게 아까워서라도요. 그런데 남편은 당장 겁에 질려 그런 건 전혀 파악도 못했죠. 매일같이 잠도 잘 못 잤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니 저도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당장 남편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대충 창거리를 바리바리 싸들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시어머니가 쿵쿵 발소리 내면서 오더니 대뜸 남편의 뺨을 쫙 올려붙였습니다. 기껏 힘들게 먹이고 입히며 키워놨더니 이 배은망덕한 놈아! 이따위로 멋대로 살라고 내가 너 낳아서 기른 줄 알아? 남편은 뺨을 맞고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부은 볼만 감싸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다음 행동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대뜸 회초리를 가져오더니 이러더군요. 너 당장 엎드려 뻗쳐. 아들놈은 나이 먹어도 애라더니 너 몇 대 맞아야겠다.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 나이가 몇인데 지금 매로 다스리려 하는 건지. 식모를 떠나서 최악의 엄마이고 최악의 인간이란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이성의 끈도 툭툭 끊겨나가기 시작했어요. 전 일단 강한 힘으로 어머니 손에 있는 회초리 뺏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나이가 몇인데 엎드려 뼈처를 시켜요? 제정신이세요? 할 얘기 있으면 저랑 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무리 어머니 아들이라 해도 이런 식으로 막말 들으면 혼날 이유 없어요. 너도 그 입 안 다물어? 내가 지금 너한테 할 말이 없을 줄 아니? 얘 다음엔 너야. 저도 때리시게요? 하지만 제 말에 시어머니는 더 화가 났는지 이제 나의 남편 머리채를 잡으려 들었습니다. 네가 엄마를 얼마나 평소에 무시하고 다녔으면 이 가짠지도 않은 년이 나를 무시하고 드는 거니?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남편은 한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왔겠다는 생각이 불쑥 스치더라고요. 늘 시어머니 앞에서 떨려하던 남편의 손길과 갈 곳을 잃은 남편의 눈빛이 떠오르며 이젠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지간해야 참고 넘어가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신발도 벗지 않은 상태로 시댁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강아지 배변판에 있던 똥을 양치컵에 물이랑 섞어 풀어가지고 가지고 나와 시어머니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거실 한복판을 뒤흔들었고 이 광경을 목격하던 시아버진 경악스러운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똑똑히 들으세요. 어머님, 이 사람 어머니 소유물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하신 짓은 아들을 이 강아지 똥보다 못하게 취급하신 거예요. 이 나쁜... 시어머니는 곧바로 제 머리채 잡았지만 예상하고 있던 저는 시어머니의 손길을 뿌리치고 바닥으로 밀어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넘어지는 걸 보고 전 남편의 손을 끌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제 진짜 어머니랑 연락하지 마. 내가 당신 핸드폰으로 평생 전화하지 말라고 보낼 거니까. 아무리 당신 부모라고 할지라도 난 당신이 이런 대접받는 거 못 봐. 저는 남편 휴대전화를 거의 뺐다시피 가져와서 시어머니에게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내고 돌려주었고 남편은 한동안 시어머니에게 혼났던 게 걸리는지 뭔지 시무룩한 표정으로 있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내심 자기가 못해줬던 걸 제가 대신 해준 게 좋았나 본지 저한테 화내줘서 고맙다며 안아주기도 했어요. 고마워. 당신 덕분에 엄마한테서 벗어날 수 있었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관계를 끊지 못한 게 부끄럽다. 그리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냐고요? 저한테 똥물을 맞으신 시어머니도 자존심은 있는지 2달 동안 연락이 없다가 저번 주에 저에게 문자가 떡하니 왔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 모든 걸 용서할 테니 상황을 원래대로 돌려놓거라. 딱 이렇게 왔어요. 이게 뭔지. 시어머니는 결국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제가 똥물을 퍼부은 것만이 잘못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성을 잃고 개 똥물을 퍼부은 건 100번, 1000번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식모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죠. 하지만 이제 제 남편이잖아요. 언제까지 시어머니 밑에서 유치원생 취급을 당하는 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지금 저희는 아주 행복하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연락이 다시 온 것도 아마 남편의 월급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시어머니는 남편 핸드폰으로 연락이 안 되자 저한테까지 전화를 했는데 그냥 한번 전화 받고선 그동안 남편이 보내준 월급은 키워준 값이라고 생각할 테니 안 돌려줘도 되니까 절대 얼굴 보려고 들지 말라 이야기한 뒤 끊었거든요. 아마 생활비가 떨어져서 연락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들이 보고 싶어서 아들과 인연이 끊기는 게 두려워 연락이 온 거라 믿고 싶었는데 겨우 돈 때문에 다시 연락을 했다는 게 참... 시어머니를 보면 사람의 밑바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어머니에게 연락 왔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일단 제가 강하게 나가곤 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한 거지만 제가 잘한 게 맞겠죠? 저는 그리 믿고 살려 합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합니다. 이런 실수하고 저런 실수도 합니다. 허나 실수는 바로잡아야 할 실수로 끝나지. 시어머니의 오만과 아집은 실수라고 보기 힘들다 생각해요. 평생에 걸쳐 아들을 휘두르려는 그 못된 습관은 이제 끊어야 할 사슬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남편과 지금처럼 오순도순 정답게 살려 해요. 아이 낳고 행복한 가정 꾸리면서요. 먼 훗날 시어머니를 다시 만날 날이 오긴 하겠죠. 하지만 시어머니란 사람이 개조되지 않는 이상 볼 일은 없을 겁니다.